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구본석이고요. 발표 주제는 History of Chess AI From Search-Based Algorithm to NNUE. 기본적으로 체스라는 거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체스 알고리즘 AI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기략적으로 살펴보고 최근에 딥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체스에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발표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체스의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자신은 체스 기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자면은 체스는 흰색과 검은색의 플레이어가 번갈아 가면서 한 수씩 두게 되는데 총 6개의 기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이 폰이고 한 칸 혹은 두 칸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코너 쪽에 있는 거는 룩이라는 기물로 직선, 그러니까 벌티컬하게 아니면 이렇게 로우와이즈로 움직일 수 있고요. 나이트라는 기물은 한 칸 직선으로 간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나이트는 특이하게 앞에 지금 폰이라는 기물이 막고 있어도 이거를 뛰어넘으면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이 양 사이드에 위치한 비숍이라는 기물은 앞에 폰이 막고 있으면은 나이트와 다르게 움직일 수 없는데 폰이나 다른 기물이 없으면은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퀸은 대각선이나 이 벌티컬하게 아니면 로우와이즈하게 모두 움직일 수 있고 킹이라는 기물은 자신 주변에 있는 스퀘어들을 한 칸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번 발표에서 체스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 체스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할 건데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뭐 1903년부터 92년까지 사신 엘레라는 사람이 이 어떤 게임에 대한 레이팅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고안을 해내요. 이거를 이제 엘레 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물리학을 전공하는 교수시지만 체스를 되게 많이 즐겨서 플레이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에 따라 나온 게 다음과 같은 두 식입니다. 지금 RA라고 써져 있는 게 A라는 플레이어의 레이팅이 되게 되고요. RA 프라임이 한 경기가 지난 후에 그 변동된 플레이어의 레이팅입니다. K라는 개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개수고요. 그래서 5에서 보통 40 정도의 수치로 계산이 되게 되고 S라는 문자는 그 한 게임의 결과 만약에 이겼으면은 1로 표시가 되고 두 플레이어가 비겼으면은 0.5로 표시가 되고 지게 되면은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A는 밑에 보시는 식에서 보시다시피 이 B 플레이어의 레이팅과 A 플레이어의 레이팅을 뺀 어떤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게임을 하기 직전에 B 플레이어의 레이팅과 A 플레이어의 레이팅이 같았으면은 지금 EA 값이 몇이 되나요? 네, 1이 됩니다. 1이 되게 돼서 아닌가요? 맞죠? EA 값이 저기 10의 0제곱 그러네. 2가 되게 되네. 아닌가? 그러네. 2가 되네. 아니, 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EA 값이 2분의 1이 되고 아까 SA 값이 그 승패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레이팅이 같을 때 두 사람이 비기게 되면은 레이팅 변동이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A라인 플레이어가 이기게 되면은 이 SA-EA 값이 0.5가 되니까 K의 절반만큼 레이팅이 상승을 할 거고요.
만약에 A라는 플레이어가 지게 되면은 K의 절반만큼 레이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두 사람의 레이팅의 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조금 레이팅이 다른 경우에 변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요. 뒤에 가서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체스라는 게임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가 않았어요. 즉 완벽하게 1포지션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체스 AI들끼리 대결을 붙여서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만이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사람인 플레이어들의 레이팅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2,800부터 2,700까지 쩌르륵 나와 있죠.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선수가 매그누스 칼센이라는 선수가 현재 세계 챔피언을 하고 있진 않은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고요.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컴퓨터들의 레이팅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시면은 가장 높은 선수가 아니 사람 선수의 경우에는 2,800 정도인데, 이제 요건 이제 컴퓨터 시스템들의 AI들의 레이팅을 나타내는 표예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게 3,500 정도로 인간과 약 700에서 800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인간과 매치를 하면서 레이팅이 매겨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레이팅 차이면은 거의 뭐 천판 해도 한번 뭐 비길까 말까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스라는 게임은 컴퓨터가 워낙 잘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체스라는 게임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발전을 했고 거의 이론적인 배경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처음에 체스라는 게임을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겠다고 제안한 사람은 이 컴퓨터학과 전공 수업 자주 들으셨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이제 클로드 샤넌이라는 컴퓨터 공학자, 뭐 수학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뭐 논리회로도 처음에 고안을 하셨고, 뭐 시그널 프로세싱 또 인포메이션 티오리 하면서 우리가 딥러닝 하면서도 가장 많이 보는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이 사람이 먼저 고안을 하셨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로스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식이고, 이 사람이 이제 1950년에 하나의 논문을 쓰게 돼요. Programming Computer for Playing Chess라고 하는데, 체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쓴 논문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어떤 PC도 아니라 컴퓨터라는 개념이 아직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퀀텀 컴퓨팅을 얘기를 할 때 퀀텀 컴퓨팅이 고안이 안 돼 있어도 그것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어도 그 개념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먼저 할 것인가를 제안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문에 따르면은 체스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 100이 이기거나 아니면은 서로 최선의 수를 둔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비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흑이 무조건 이기거나, 이런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 게임을 하나의 트리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포지션이 체스의 시작 포지션. 근데 뭐야, 화면 다 보면서 하시니까 상관없지 않나? 안 나도? 네. 화면 보면서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 포지션에서 체스 규칙상 여러 가지 수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세 번째 폰을 두 칸 올리고, 그 다음 노드에는 뭐 네 번째 칸을 두 칸 올리고, 마지막에는 뭐 여덟 번째 폰을 8칸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지션마다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도 흑이 또 할 수 있는 대응법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겨서 트리 구조의 이런 게임의 가짓수들을 이룰 수 있는데, 이거를 게임 트리라고 정의를 했고요.
과연 나올 수 있는 게임의 수가 그러면 몇 가지 정도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흑이 한번 플레이 아니 백이 먼저 플레이를 하고 흑이 또 플레이를 하면은 1000개 정도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체스 게임이 평균적으로 40번의 무브로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10에 120승의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 있다. 평균적으로 하고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을 해놨고요. 이것도 얼마나 큰 수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현대 컴퓨터로도 이 많은 경우 수를 다 계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체스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약간 다른 내용인데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난잡해 보이지만 이 다 체스에서 나올 수 있는 포지션들입니다. 폰이라는 기물이 이제 다른 기물로 변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실제에선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포지션들도 모두 계산하게 되면은 수학적으로는 이 정도의 게임 포지션이 나올 수 있고 이거는 계산이 아무래도 현대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포지션을 보는 대신에 그 각각의 포지션마다 플레이 될 때마다 각각의 포지션마다 미리 계산을 다 해놓는 게 아니라 그 상황마다 계산을 하기로 상황마다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이 체스라는 게임을 풀려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드가 백이 유리한지 흑이 유리한지 알 수 있으려면은 각각 기물의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보통은 폰 나이트 비숍 룩 퀸이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고요. 또 각각의 포지션마다 약간의 다른 점수를 매겨지게 됩니다. 이게 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뭐 주변에 폰이 있느냐, 아니면은 기물들이 교환된 상태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기물 점수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논문에 설명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핸드메이드 피처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폰의 포메이션이 어떻냐, 포지션 피스들의 포지션이 어떻냐, 뭐 이 킹이 얼마나 안전한가 또는 불안한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포지션을 보시면은 백과 흑의 기물 가수는 이제 동일해요. 이제 킹 하나가 있고 폰 세 개가 있는데 이 빨갛게 표시된 폰이 지금은 다른 폰에 의해서 가로막혀질 수 없는, 즉 승진을 이제 마지막 캔까지 가서 승진하기에 유리한 포지션이 있다고 해서 통과한 폰이다, 패스드 폰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물의 개수가 같더라도 각각의 포지션별로 이 기물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거의 뭐 초등학생 데려와도 백이 무조건 이긴다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패스드 폰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펑션을 제안을 해요. 이제 f라는 펑션에 대해서 어떤 certain position p에 대해서 f라는 펑션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킹 같은 경우에는 뭐 킹이 보드에 없으면 체크메이트이기 때문에 바로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높은 점수인 200점으로 계산을 하고 퀸의 경우에는 뭐 9점, 룩의 경우에는 5점, 비숍과 나이트는 3점 이런 식으로 기물의 차이에 따라서 이 보드의 상황을 판단을 시킬 수 있는 이 하나의 이밸류에이션 펑션을 제시를 하고요. 뭐 D나 S나 I 같은 질문 혹시? 프라임 붙어 있는 거. 지금 프라임 붙어 있지 않은 게 화이트, 그러니까 백 측의 기물의 개수죠. 그리고 프라임 붙은 거는 흑 측의 기물 개수라서 만약에 다른 건 다 동일한데 흑이 비숍이 하나가 많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점으로 계산이 될 거고, 뭐 백이 퀸이 하나가 많다 그러면 플러스 기점으로 이 이밸류에이션 펑션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그러니까 킹에 잡아먹힌 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게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200이 만약에 넘으면
네네 맞습니다. 사실 뭐 킹을 캡처를 할 수는 없는데 잡을 수는 없는데 거의 잡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룰 설명하려면 약간 오래 걸려가지고 잡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포지션마다 이렇게 뭐 9점이다, 10점이다, 아니면 마이너스 3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플러스 점 쓰면은 백이 유리한 거고 마이너스 점 쓰면은 흑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거를 아까 게임을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미니맥스 트리라고 해가지고 백과 흑이 각각의 최선의 수를 뒀을 때 어떤 식으로 현재 포지션이 평가가 되냐를 계산하게 되는 식입니다. 지금은 뎁스가 4인 트리를 형성을 했죠. 원래 이 뎁스가 0인 포지션에서 백과 흑의 번갈아 두 수씩 뒀을 때 뎁스가 4인 이런 트리가 형성이 될 거고, 그 리프 노드를 봤을 때 뭐 10점, 뭐 플러스 무한대 5점,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전부 포지션들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뎁스가 4인 리프 노드에서 맥스를 적용을 했을 때, 맥스를 적용한다는 건 화이트 측 입장에서 내가 가장 유리해질 수 있는 플레이를 하겠다. 아니네, 미니멈이네. 네, 미니멈을 적용을 해서 점수가 낮을수록 흑한테는 유리한 거니까 10과 플러스 무한대 중에서는 10을 해야만 흑이 유리해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자기가 지는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7과 5가 있을 때 이 보드가 5로 평가가 되는 수가 좋은가, 7로 평가가 되는 수가 좋은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점수가 작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5로 평가가 되는 수를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요. 다음에는 뭐 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점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고, 다음은 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이 현재 포지션이 몇 점인지 모른다는 상태를 가정을 했을 때 두 수 이후에 이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을 때 백과 흑이 최선의 수를 둔다면은 나올 수 있는 현재 포지션은 뭐 마이너스 7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뎁스가 정해지게 되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퀴센트 프로블럼, 이게 뭐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한번 포지션을 보시면은 처음에 백이 먼저 시작을 해서 이 폰을 두 칸 전진을 하고, 아니 다섯 번째 폰을 두 칸 전진하고 흑도 폰을 두 칸 전진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체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거든요. 폰으로 센터를 잡는 행위가. 그리고 다음 차례 백이 됐을 때 나이트가 센터로 나오면서 흑을 공격을 하고 흑을 공격을 하고 흑도 나이트를 나오면서 저 폰을 수비를 할 수가 있겠죠. 센터에 있는 폰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백이 흑의 폰을 잡으면은 폰이라는 1점짜리 기물로 나이트라는 3점짜리 기물로 흑의 1점짜리 기물을 잡은 거죠. 여기까지만 만약에 아까 그 설치 알고리즘이 설치를 하게 된다면, 뎁스 5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가면 유리하게 들어가니까 이 포지션은 흑이 좋은 포지션이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다음 수에 흑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이트로 그쵸. 나이트로 공격하는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백은 3점짜리 기물을 잃었고 흑은 1점짜리 기물을 잃었으므로 이 포지션은 마이너스 2점이 돼서 흑이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봤듯이 정해진 이 뎁스만큼 트리를 설치를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를 시킬 수 있으므로 샤넌이 또 하나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예시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뭐 흑측에서는 4개의 기물로 지금 저 센터에 있는 폰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백은 2개의 기물로 이렇게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뎁스가 낮다면은 이렇게 많은 기물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포지션을 평가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샤논이 또 하나의 펑션을 또 제안을 합니다. 이제 G라는 펑션인데 뭐 if pieces attacked by a pieces of lower value or by more pieces, 그렇죠. 뭐 공격 기물이 더 많거나 아니면 폰이나 더 가치가 낮은 기물로 자신의 기물이 공격을 당하면은 이거는 뎁스를 더 늘려서 탐색을 해야 된다. 이 GP라는 펑션이 0이 나올 때까지 at least 2 moves를 더 탐색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대 체스 알고리즘 모든 체스 AI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거에 앞에 뭐 10수가 됐건 20수가 됐건 트리를 쫙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리프 노드에 있는 모든 포지션에 그 이밸류에이션 펑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포지션들의 그 점수를 다 계산을 하고요. 미니맥스 펑션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백프롭에 와가지고 현재 포지션을 평가해서 각자 서로의 최선의 수를 뒀을 때 내가 얼마나 유리한가, 얼마나 불리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90년 아니 거의 80년대부터 현재 모든 체스 AI에 적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러면은 현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이 나왔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초창기에는 이런 아직 PC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데디케이트 하드웨어 해가지고 그냥 게임기처럼 이렇게 체스 AI들이 나왔어요. 딱 하드웨어에 박혀서 인베디드 하듯이 이렇게 식으로 나왔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을 법한 그 IBM에서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기 위해서 만들었던 딥블루라는 소프트웨어이자 하드웨어이고요. 1997년 당시에 IBM에서 이제 요 기기를 가지고 세계 챔피언을 이기면서 체스는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컴퓨터가 훨씬 잘한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좀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은 데스크탑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형식의 체스 AI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방식은 다 비슷합니다. 트리 형성하고 이밸리에이션하고 미니맥스해서 현재 포지션 다시 평가하고 거의 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한 방법을 보여줬던 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제로를 선보였던 거죠. 당시에 2017년에 이제 이 페이퍼가 게재가 됐었는데 거의 16년, 15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체스 엔진, 체스 AI들이 기존에 설명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 그냥 하드웨어의 컴퓨터빌리티가 더 좋아져가지고 좋은 성능을 냈다 뿐이지. 그렇다 할 어드밴스가 없었는데 알파제로가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이밸류에이션 펑션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설명했던 이밸류에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다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썼잖아요. 뭐 폰은 1점이고 나이트는 3점이고 뭐 패스드 폰이 있으면 몇 점이 추가가 돼요. 이게 뭐 옆에 있는 폰보다 센터에 있는 폰들이 있고 뭐 그런 수천 가지의 피처들을 그냥 체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입혀가지고 컴퓨터에 만든 건데 이제 딥러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학습을 통해서 그런 핸드메이드 피처 없이 이렇게 학습된 피처들을 사용을 해서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는 게 알파제로의 원래 아이디어였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고라는 그 AI는 알파제로 고를 줄여서 보통 알파고라고 부르거든요. 알파고가 이전에 있었고 그거를 좀 더 익스텐드 시켜가지고 이거를 바둑에도 적용을 하고 체스에도 적용을 하고 일본식 장기인 쇼기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제네럴한 이런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쓰면은 모든 컴퓨터 게임 다양한 게임들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하고 말한 게 이제 알파제로고요. 네. 체스에서 네. 흙을 잡았을 때 네. 왜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체스는 100부터 시작하게 되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100이 보통은 0.4점에서 0.5점 정도의 우위를 갖고 시작한다. 그런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세계 정상에 있는 플레이어들도 흙 잡고 이기는 건 되게 어려워하는 편이고, 흙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은 약간 비기는 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체스는 게임 특성상 비김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다른 뭐 바둑은 뭐 반집 주고, 쇼기는 그 게임 자체가 어그레시브 해가지고 비김이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있는데, 체스는 특성상 비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흙으로 사실 비긴 거면은 잘한 거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런 알파 제로가 있었고, 지금 체스에 보시면 알파 제로랑 이제 스톡피쉬랑 비슷하다고 표시가 되는데, 스톡피쉬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체스 AI 이름이고요.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체스 AI를 우리 알파 제로가 이겼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알파 제로의 이런 네트워크 자체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 17년도니까 막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하진 않은데, 보통은 그냥 CNN이랑 레즈넷 합쳐가지고 좀 레이어를 깊게 쌓은 걸로 나와요. 뭐 40레이어 정도 쌓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약간 부적합했던 거죠. 이밸류에이션 타임도 되게 많이 걸리고. 그래서 18년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NNUE라는 네트워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원제를 보면은 Efficiently Updatable Neural Network인데, 이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냥 NNUE라고 부르고요. 오리지널리티는 이제 체스가 아니라 일본 장기인 쇼기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였어요. 이제 일본 사람 유나수 씨가 만들었고, 처음에는 쇼기에서 고안이 됐는데, 이런 아키텍처 자체는 굉장히 이런 컴패티브한 게임에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4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그냥 아픈 레이어고, 가운데 있는 2개는 그냥 렐루입니다. 거의 그냥 MLP인데 MLP를 그냥 4가지 레이어로 쌓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아키텍처는 되게 간단하고, 이제 인풋이 들어갈 때 블랙의 포지션이랑 화이트의 포지션을 각각 인베딩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 NNU의 장점이라고 뽑혔던 것이, 체스나 쇼기나 바둑을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에 한 수만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노드의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 만약에 뭐 바둑을 생각을 한다면 한 수를 두게 되면은 비어있던 한 칸에 거기에 뭐 검은도를 올리거나 흰도를 올리게 되니까, 이거를 네트워크를 계속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러면은 이거를 다 계산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싱글 노드에 대해서만 새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훨씬 이피션트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전 수를 뒀던 거에서 다음 수로 넘어갈 때 그대로 이렇게 피드 포워드가 약간 되는 모습이죠. 저게 약간 이피션트하게 특정 노드만 업데이트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2020년에 아까 알파고랑 붙었었던 알파 제로랑 붙었었던 그 스톡피쉬에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체스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인베딩 된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기본적인 구조는 그냥 MLP예요. 레이어 4개짜리 MLP를 그냥 붙여놨고, 인풋이 약간 특이한데, 이제 체스보드는 8x8 스퀘어로 이루어져 가지고 총 64개의 그런 스퀘어들을 가지고요. 각각의 스퀘어에 대해서 킹이 있다고 가정을 한 어떤 포지션을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총 6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체스는 6개의 기물로 이루어진 킹을 제외하면 5개의 기물이 남게 돼요. 거기에 흑과 백이 각각 5개의 기물씩 있을 테니까 10개의 기물이 또 그 옆에 있다고 표시를 합니다. 이제 PPT 요 까만 부분 왼쪽 상단 보시면은 킹이 E8 스퀘어에 있고 퀸 D8, 퀸이 D8 스퀘어에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밑에 보시면은 뭐 킹 E7, 퀸 D8은 킹이 E7 스퀘어에 있고 퀸이 D8 스퀘어에 있다. 이런 포지션들을 우선은 쫙 나열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계산을 하면 이 4만 1000 몇 개가 된다고 하네요. 쫙 나열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 포지션 자체가 그거를 만족을 시키면은 1로 표시를 하고 만족시키지 않으면 0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쫙쫙쫙 나와서 마지막에 이 포지션은 100이 0.42점 정도 유리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밸류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식만 바뀌었고 기존에 사용했던 설치 알고리즘은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핸드크래프트 피처가 아니라 이렇게 트레인을 해서 만들어진 피처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포지션을 이밸류에이션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어렵기도 하고 잠깐만 볼게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거 이거는 GPU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CPU 상에서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포지션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하고요.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18, 19수까지 탐색을 했고 20수까지 탐색을 했고 탐색을 한 결과 100이 9점 정도 앞서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포지션 클릭할 때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 체스 AI들은 인간 수준을 굉장히 압도를 했고 지금은 어떤 플레이어들의 분석이나 아니면은 경기 중계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